여러분, 달빛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주 초년. 전란의 상처는 가셨으나 궁궐과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한양 북촌 언덕 위에 자리한 좌의정 유만석의 대저택은 새벽부터 밤까지 관료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권세의 상징이었지요.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가였으나 안채와 행앙채에는 신분의 벽과 질투, 탐욕이 낮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대저택의 가장 낮은 곳, 행랑채 한켠에 한 여종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연초는 6살의 부모를 잃고 떠돌다 좌의정 유만석의 눈에 들어 집 안에 거두어진 고아 여종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했으나 이마는 시원하고 눈매는 맑아 마치 달빛이 비친 샘물 같은 얼굴을 지녔지요. 성격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 남을 먼저 살피는 심성을 지녔습니다. 행랑 안악들은 저 애는 종의 그릇이 아니다라 수군거렸으나 정작 연초는 자신을 한낱 부엌대기라 여겼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며 주인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자신의 길이라 믿었지요. 집안의 안살림을 쥔 안방마님 유씨는 채통과 가문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세령은 고운 얼굴에 자존심 높은 성정으로 종들이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했지요. 그러나 집안의 가장 깊은 속내를 읽는 사람은 다름 아닌 좌의정 유만석이었습니다. 유만석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 종들까지도 하나하나 지켜보는 버릇이 있었지요. 연초가 그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을 해내는 모습은 그의 눈에 은근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안방마님이 기침을 심하게 하자 유만석은 귀한 약재를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연초는 쪽빛 두루마기를 단단히 여미고 번화한 저작거리로 약재를 사러 나갔지요. 약재를 사고 돌아서던 길, 한 노파가 짐꾼에 떠밀려 바구니째 나무를 길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으나 연초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털어 바구니에 담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타며 캔 나물인데 노파에 떨리는 손을 연초가 살며시 붙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연초는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그저 한낱 종일 뿐이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지요. 길 건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루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매서운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뜨내기 관상가였지요. 연초가 노파를 부축하고 일어나자 노인은 그녀 앞을 막아서며 숨을 삼켰습니다. 허허 흙탕 속에 진주가 숨어있고 초가 아래 봉황이 웅크렸구나. 연초가 당황해 물었으나 노인은 그녀의 이마와 눈매, 입가를 뚫어지게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종의 얼굴이 아니다. 이는 왕후나 정경 부인의 관상이다. 연초는 얼굴이 달아올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저는 주인댁 부엌을 지키는 종일 뿐이옵니다. 어찌 감히 그런 말씀을. 관상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은 태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호적에 묶이는 것이 아니오. 노인은 연초의 이마를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마는 시원하게 열렸고 눈매는 맑기가 샘물 같으며 입가에는 덕이 서려 있소. 이는 복을 누리고 사람을 이끄는 상이오. 연초는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녀의 등을 향해 나지막이 일렀습니다. 머지않아 용과 같은 귀인이 그대를 진을 속에서 끌어낼 것이니 그때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연초는 그 말을 헛소리라 여겼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알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귀한 손님이 들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고시 답안을 읽고 이름을 기억했다는 젊은 선비 윤세욱이었지요. 낡은 도포에 해진 소매였으나 눈빛만큼은 굽고 맑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좌의정 유만석은 그를 보자마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릇이 크다. 장차 조정의 기둥이 되겠구나. 유만석은 윤세욱을 별채로 안내하며 당분간 이 집에 머물며 학문을 더 갈고 닦으라 권했습니다. 선비, 자네는 재주는 있으나 인연이 부족하고 지혜는 있으나 운이 따르지 않는구려. 윤세욱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유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나는 다만 그릇 큰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네. 그날 저녁 집안은 새로운 손님으로 인해 은근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만석은 연초를 불러 가장 좋은 차를 직접 내어오라 명했습니다. 연초는 소반 위에 차를 올리고 몸을 낮추어 인사를 올렸지요.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의 눈에 앉아있는 선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행색 너머로 세상 어느 것에도 굽히지 않을 기계와 맑은 눈빛이 번뜩였지요. 그 찰나 연초의 가슴을 관상가의 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용과 같은 귀인. 윤세욱 또한 연초의 눈빛에서 단순한 여종이 아닌 깊은 샘을 닮은 영민함을 읽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친 순간은 찰나였으나 그 짧은 순간 안에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연초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윤세욱은 식어가는 차를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윤세욱이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유만석은 조용히 그를 별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엽전 새잎을 내어주며 말했지요. 이 돈으로 내일 해질 무렵까지 이 넓은 방을 가득 채우게. 채우지 못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하네. 윤세욱은 이 시험이 가난을 조롱하는 장난인지 그릇을 가늠하는 시험인지 헤아릴 수 없어 침통해졌습니다. 엽전 새잎으로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볏짚을 산더미처럼 사들여도 모자랄 것이고 물을 길어와 채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밤 윤세욱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하고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외로이 깜박이는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나는 학문은 익혔으되 세상 이치를 모르는 우둔한 자인가. 밤은 깊어만 갔고 방 안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러 온 연초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고자마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날이 굶주림은 마음의 눈까지 흐리게 하나이다. 윤세욱이 쓰린 웃음을 지으며 빈방 시험 이야기를 털어놓자 연초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꺼져가는 초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방이옵니다. 때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니까요. 윤세욱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오? 연초는 촛불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깨서는 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여기시나이까? 볏짚이 옵니까? 물이 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대감마님께서는 방을 채우라 하셨지 무엇으로 채우라 하지 않으셨나이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 없고 빛은 가장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나이다. 윤세욱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빛으로 방을 채우라는 것이었구나. 연초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윤세욱은 연초가 사라진 문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 숨은 진주라는 관상가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다음 날 해질녘 유만석과 안방마님, 세령이 별채로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 꼴을 보니 방을 채우기는커녕 촛불 하나 켜지 못했구나. 안방마님이 비웃었습니다. 세령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가난한 선비가 어찌 대감마님의 시험을 통과하겠나이까. 처음부터 무리였나이다. 그 순간 윤세욱이 조용히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나자 방 구석구석이 순식간에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엽전 새잎으로 산초 하나가 넓은 방을 가득 채운 광경에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안방마님은 할 말을 잃었고 세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만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훌륭하네. 그런데 선비, 이 지혜가 정녕 자네 것이오? 윤세욱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는 제가 아닌 한 여인의 말에서 비롯되었나이다. 모두의 시선이 윤세욱에게 쏠렸습니다. 누구 말이냐? 윤세욱은 문가에 서 있던 연초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종이 어둠 속에서 빛을 떠올리는 길을 일러 주었사옵니다. 안방마님과 세령은 경악하며 연초를 흘겨보았습니다. 저런 종의 장꾀를 두고 지혜라 칭하시다니 대감마님께서도 지나치게 후하시옵니다. 세령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것은 그저 유행일 뿐이옵니다. 종 주제의 주인의 시험에 끼어들다니 불경이옵니다.
하지만 유만석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손에 쥔 재물이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이라 했지. 나는 방이 아니라 저 아이의 그릇을 보고 있소. 유만석은 연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연초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연초, 좋은 이름이로구나. 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니 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연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안방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세령의 눈빛에는 질투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한낱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것을 두 모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집안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만석은 마지막 시험을 선언했습니다. 내일 밤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가득 채워보아라. 실패한다면 그대 말대로 종의 장꾀였던 것으로 치겠소. 안방마님과 세령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운도 장꾀도 통하지 않을 터 어디 한번 해보라지. 세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빛으로 방을 채우는 것과 웃음과 눈물로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옵니다. 방 안에는 연초와 윤세욱 그리고 유만석만 남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라 윤세욱이 막막해하자 연초의 눈빛이 또렷이 빛났습니다. 연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이까? 윤세욱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연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이야기이옵니다. 저작거리에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정기수들이 있사온데 윤세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구나.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것이로구나. 다음 날 윤세욱은 연초와 함께 저작거리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양에서 유명한 정기수를 만났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목소리만큼은 우렁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윤세욱은 엽전 새잎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벼룩까지 내어놓으며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선생의 이야기가 한 여인의 운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기수는 벼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벼루에는 오랜 세월 먹물이 배어 있었고 선비의 피와 땀이 스며 있었지요. 이 벼루는 자네 아버님의 것이겠지? 그러하옵니다. 정기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기수는 벼루와 엽전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벼루는 말이야, 선비의 피와 땀이 밴 물건이겠지. 그는 이내 벼루를 윤세욱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그 벼루는 그냥 가져가시오. 나는 엽전 새잎이면 좋카오. 정녕 도와주시겠습니까? 정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을 건 이야기라니 내가 평생 떠들어온 것들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 윤세욱은 깊이 절을 올렸고 연초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기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보기 좋은 한 쌍이로구나. 걱정 말게, 오늘 밤 내가 최선을 다해보리다. 그날 밤 대감의 별채에는 촛불 하나가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만석과 안방마님, 세령, 윤세욱, 연초가 둘러앉은 자리로 정기수가 들어왔지요. 처음 그는 어리숙한 시골 양반 이야기를 늘어놓아 두 모녀가 배꼽을 잡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도둑이 들까 무서우냐고 묻자 문을 활짝 열어줄 테니 짐을 대신 들어달라 했다지 않소. 안방마님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고 세령은 눈물까지 흘리며 웃어댔습니다. 이어 정기수는 욕심 많은 부자가 쥐에게 곡식을 다 빼앗기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이 가라앉을 즈음 정기수는 곧바로 아픈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살리려 절벽 끝에 설중매를 꺾어오다 다리를 다쳐 평생을 저는 아들의 효심 이야기였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다친 다리를 보고 설중매를 내던지며 통곡하셨답니다. 내 목숨 때문에 내 다리를 잃게 하다니 차라리 나를 버리고 가거라 하시면서 말이지요. 곧 방 안은 훌쩍이는 소리와 젖은 눈가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과 세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방금 전 웃음과
울음의 주인이 자기들이었음을 잊고 있었지요. 안방마님은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고 세령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때 유만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내린 시험은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우라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완벽히 이루어졌는지 증명한 자들이 바로 그대들이오. 웃고 울던 그 얼굴로 안방마님은 화들짝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속은 것이옵니다. 속았다고? 진심으로 웃고 울었으면서 속았다 하시오? 세령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슬퍼서 그만하지만 이것이 무슨 시험이옵니까? 유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험한 것은 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였소. 첫 번째 시험에서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야기로 마음을 열었소. 유만석은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일러준 이가 바로 저 아이요. 신분이 천하다 하여 지혜까지 천한 것은 아니지 않소? 안방마님은 할 말을 잃었고 세령은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사겼습니다. 전기수는 빙그레 웃으며 방을 나섰고 윤세욱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유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초를 불렀습니다. 연초야, 이리 나오너라. 연초는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유만석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그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행랑에게 명예의 연초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안방마님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지요. 여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유만석은 대답 대신 노비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연초라는 이름과 함께 종의 신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문서를 촛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대감마님, 안방마님과 세령이 동시에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핥아먹듯 삼키자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 부스러기들이 연초의 지난 세월을 떨구듯 날아올랐습니다. 이미 관아에 일러 노비 명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게 하였다. 이로써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연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대감마님, 미천한 몸을 어찌 이리도 높이? 내가 이미 지혜와 품격으로 내 자신을 높였을 뿐이다. 안방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종을 함부로 양인으로 만드시면 집안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다른 종들이 모두 저렇게 하려 들 것이옵니다. 유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들도 지혜와 품격으로 스스로를 높이면 되지 않겠소? 나는 그것을 막을 생각이 없소. 세령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 계집종 때문에 저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웃음거리? 오히려 지혜를 알아보는 집안이라 칭송받을 것이다. 유만석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만석은 연초를 옆에 세우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이 집종 연초가 아니라 나의 딸 유연초다. 호적에 올려 수양딸로 삼을 것이다. 안방마님과 세령은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려 했지만 이미 자신들이 시험의 증인이었기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만석은 두 모녀를 차갑게 노려보았지요. 그대들은 직접 웃고 울며 방을 채워주었소. 그것으로 이미 시험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했소. 이윽고 유만석의 시선이 윤세욱으로 향했습니다. 내게는 귀한 딸이 하나 더 생겼다. 자네 같은 인재가 그 곁을 지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윤세욱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히 그 은혜를 평생의 정성과 충성으로 갚겠사옵니다. 유만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길이를 택해 혼례를 올리도록 하여라.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윤세욱을 바라보았고 윤세욱 또한 떨리는 손으로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선비와 여종 출신의 수양딸은 정식으로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윤세욱은 고든 성품과 비범한 학문으로 조정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백성의 편에 서는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혜로운 내조자 연초가 있었지요. 임금은 그의 청렴함과 지혜를 높이 사 중요한 자리를 맡겼고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선비라 칭송했습니다. 마침내 윤세욱은 장인 유만석을 이은 재상의 자리에 올랐고 연초는 정일품 재상 부인에게만 주어지는 정경 부인의 품계에 올랐습니다. 저작거리의 먼지를 뒤집어 쓴 여종의 얼굴에서 왕후의 상을 보았던 관상가의 한마디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지요. 신분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심이 스스로 길을 열어간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이 증명해 준 셈이었습니다.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흙탕물 속에 숨은 진주는 언젠가 제 빛을 찾고 용과 봉황은 먼지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본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초와 윤세욱은 신분의 벽이라는 난관 앞에서도 지혜와 진심으로 길을 열었고 마침내 제 운명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정해놓은 길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 지혜를 갈고 닦아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